현관에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꿈에서도 듣기 싫어 몸서리치던, 하지만 30년을 매일같이 들었던 그 목소리. 설마 아니겠지. 제 귀가 헛것을 들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장례식장에 빈관을 두고 곡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해봤습니다. 남편이 타던 차는 강변에서 발견됐는데 사람은 없었거든요. 경찰은 실종이라 했지만 우리 식구들은 죽음이라 받아들였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사채업자들이 진문꼬리를 부술 듯 두드려대던 날들이었으니까요. 영정사진 속 남편은 참 맑게도 웃고 있더군요. 그 앞에서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아니, 울 자격이 없었죠. 남편이 남긴 건 시신 없는 죽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억이라는 빚. 그리고 만삭의 딸아이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배가 남산만한 딸이 퉁퉁 부은 눈으로 절 보는데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그런 거구나 싶더군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저는 상복을 벗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슬픔은 사치였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내야 했고 곧 태어날 손주 분유값이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평생 살림만 했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의 집 청소와 밥 짓는 일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소개소 소장님이 좋은 자리가 났다며 연락을 주셨죠. 평창동 단독주택이에요. 입주 도우미인데 월급이 셉니다. 사모님이 좀 젊은데 까다롭지 않대요. 평창동.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동네.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가장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언덕을 오르는데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그 높은 담벼락들이 마치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를 넘볼 수 있겠냐고 말이죠. 그래도 저는 대문배를 눌렀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죽은 남편 원망할 시간에 산 사람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잘 가꿔진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잔디는 푸르고 어디선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들려오더군요. 제 현실은 시궁창인데 이곳은 별천지였습니다. 집주인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제 딸벌이나 될까?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 곱고 화사한 얼굴이었죠. 아, 새로 오신 이모님이시죠?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티 없이 맑은 웃음. 고생이라곤 모르고 잘한 사람 특유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모님이라 부르며 집안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넓은 거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먼지 한 톨 없는 장식장들. 저는 주눅이 들지 않으려 애써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해서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제가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입주 도우미를 구한 거예요. 편하게 지내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실해 보이는 남편이라니 부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죠. 제 남편 김태주는 사업 핑계로 밖으로만 돌다가 결국 빚더미만 안겨주고 떠났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첫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도마에 칼이 닿는 탁탁 소리가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더군요. 그래, 최순이. 여기서 버티자. 버텨서 빚 갚고 우리 딸 산후조리 잘 시켜주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현관에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꿈에서도 듣기 싫어 몸서리치던, 하지만 30년을 매일같이 들었던 그 목소리.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목소리 비슷한 사람은 많으니까요. 제 귀가 헛것을 들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죽었으니까요. 강물에 차만 남기고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거실로 나가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심장이 쿵쿵대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았죠. 거실 입구에 서서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사모님이 현관으로 달려나가 남자의 가방을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려 거실 쪽을 바라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 서 있는 건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제 남편. 김태준,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김태준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알던 김태준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늘 찌들었던 얼굴엔 윤기가 흘렀고 후줄근했던 양복 대신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죠. 죽었다던 남편이 살아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멀쩡하게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어서 말입니다. 여보, 인사해요. 오늘 새로 오신 이모님이야.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셔. 젊은 사모님, 아니 지원씨가 제 팔을 끌며 남편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 파르르 떨리는 입술,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었죠. 하긴 그 사람 입장에선 제가 귀신보다 더 무서웠겠죠. 저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은 멍해진다고 하죠. 제가 딱 그랬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태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삼켰습니다. 여기서 이 나쁜 놈아! 라고 소리치고 머리채를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이 바닥에 본드라도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지원씨 때문이기도 했고 당장 이 상황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아서이기도 했습니다. 이모님,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창백하세요. 지원씨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앞치마 뒤로 감추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빈혈기가 좀 있어서요. 저녁 차리겠습니다. 도망치듯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울음을 삼켰습니다. 배신감, 분노, 아니요, 그런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내 30년 인생이 내 아이들의 아빠라는 존재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 내가 알던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귀청을 때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지? 아냐, 당신 보고 싶어서 일찍 왔어. 다정하고 꿀 떨어지는 대화들. 저한테는 평생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따뜻한 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남의 집 부엌에서 칼질을 해야 했습니다. 당근을 썰고 양파를 썰었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칼로 저 인간을 찌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가 곧 태어날 손주 얼굴이 떠올라 다시 칼을 내려놓기를 수십 번. 식탁을 차리는 내내 태준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표정으로 앉아있더군요. 저는 보란듯이 찌개 그릇을 태준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살짝 튀어 그의 비싼 셔츠에 묻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꼴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면서도 한편으론 더없이 초라해지더군요. 저 남자는 가족을 버리고 기어이 저렇게 잘 살고 싶었나. 우리를 시궁창에 처박아두고 혼자만 천국으로 도망친 건가.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지원씨가 2층으로 올라간 틈을 타 몰래 들어온 겁니다. 그가 제 등 뒤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순이야. 제발. 그 순이야라는 소리에 저는 뒤를 돌았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에서 거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비겁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가움도 미안함도 아닌 그저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겁쟁이의 얼굴. 당신 죽었다며.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 화도 안 나더군요. 사정이 있었어.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죽은 척하고 여기 숨어 있었어. 우리 딸 배불러서 빚쟁이들한테 고개 숙일 때 당신은 여기서 저 여자랑 희희낙낙하고 있었냐고.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지려 하자 태준이 황급히 제 입을 막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내 몸에 닿는 것조차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할게. 일단 모르는 척 해줘. 제발 부탁이다. 여기서 소란 피우면 나도 죽고 너도 죽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아니, 당신은 이미 죽었어. 내 마음속에서. 그때였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해? 2층 계단에서 지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화들짝 놀라며 저와 거리를 뒀습니다. 저는 그 비굴한 뒷모습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물러납니다. 절대로 곱게는 못 보내줍니다. 다음 날 새벽 태준이 저를 집 근처 공원으로 불러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그는 어젯밤의 당당한 집주인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눈치만 살피는 꼴이 딱 도둑놈이었죠. 저는 그의 옆이 아닌 맞은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말해봐. 언제부터였어? 제가 묻자 태주는 한숨을 푹 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3년. 3년 됐어. 3년? 당신 사업 망하기 전이잖아. 빚지기 전이잖아. 저는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쳤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한 집에서 밥 먹고 잠잘 때 이미 저 여자와 딴살림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원이. 착한 여자야. 갤러리 관장인데 내가 사업하는 줄 알아. 내가 유부남인 거 꿈에도 몰라. 그래서 그 여자가 착해서 속여먹기 좋았니? 재산도 많고 아버지도 빵빵하니까 늙고 돈 없는 조강지쳐버리고 갈아탄 거잖아. 제 말에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나도 괴로웠어. 너랑 애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닥쳐.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짐 되기 싫어서? 웃기지 마. 당신은 그냥 비겁한 거야. 빚은 우리한테 다 떠넘기고 사망보험금이라도 나올 줄 알고 쇼한 거잖아. 근데 어쩌니? 시신이 없어서 보험금 한 푼도 안 나왔어. 우리 딸, 당신 빚 갚느라 만상몸으로 알바까지 했어.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험금 얘기는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흰 봉투. 돈이겠죠. 이거. 우선 2천만 원이야. 내가 비상금 모은 건데. 이거 받고 조용히 떠나줘. 내가 매달 돈 붙여줄게. 애들한테도 비밀로 하고. 저는 그 봉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2천만 원. 큰 돈이죠. 지금 당장 저한테 너무 필요한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는 꼴이 되는 겁니다. 30년 세월을 2천만 원에 팔아넘기는 셈이 되니까요. 제 자존심이, 제 아이들의 명예가 그깟 돈뭉치보다 못하진 않았습니다. 김태준 씨. 저는 차갑게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도 당신도 아닌 남처럼. 내가 지금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알아? 당신이 바람을 피워서가 아니야. 돈 때문에 도망쳐서도 아니야. 태준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란 인간이 내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실이. 그게 끔찍하게 창피해서야. 저는 봉투를 집어들어 그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돈다발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태준이 당황해서 허둥지둥 돈을 줍더군요. 그 모양새가 어찌나 추하던지 마지막 남은 미련 한 조각까지 깨끗하게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 돈 필요 없어. 당신 같은 놈 돈 받아서 우리 손주 분유 먹이고 싶지 않아. 그럼 어쩌려고? 지원이한테 다 말할 거야? 그럼 나 진짜 끝나. 나 감옥 갈 수도 있어. 그는 제 바지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애원했습니다. 자기가 감옥 가는 것만 걱정하는 인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맑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왔으니까요. 진흙탕 싸움은 하지 않을 겁니다. 머리채 잡고 뒹굴며 내 품격을 떨어뜨리지도 않을 겁니다. 가장 우아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 관계를 끊어낼 겁니다. 기다려. 내 방식대로 끝내줄 테니까. 저는 돈을 줍는 태준을 뒤로하고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과거일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방구에 들러 서류 봉투와 인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동네 PC방에 가서 서류 한 장을 출력했죠. 젊은 알바생이 할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하고 묻길래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화면 속에 뜬 문서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타자를 치는 손가락 하나하나에 힘을 실었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 위자료 포기, 양육권 포기 이미 다 컸지만 조건은 단 하나. 완벽한 남남이 될 것. 다시 평창동 저택으로 출근했을 때 집안에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태주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지원 씨는 영문을 몰라 눈치만 보고 있었죠. 이모님, 오늘 남편이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죽 좀 끓여주시겠어요? 걱정 가득한 지원 씨 얼굴을 보니 묘한 연민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도 피해자죠. 사기 결혼의 피해자. 하지만 진실을 알리는 건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 여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죠. 저는 쟁반에 죽그릇과 함께 제가 준비한 서류 봉투를 얹어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너 진짜 지원이한테 말할 거야? 다짜고짜 묻는 그에게 저는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어. 죽이라도 먹어야 사인할 힘이 생기지. 저는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류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몰라. 이혼하자고. 법적으로 깨끗하게.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안 받는다고.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거액을 요구할 거라 생각했겠죠.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하니까요. 그래. 당신 더러운 돈 10원 한 장 안 받아. 대신 조건이 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당장 사인해. 그리고 다시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마. 길 가다 마주쳐도 모르는 사람이야. 만약 한 번이라도 얼쩡거리면 그땐 이 서류가 아니라 당신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게 될 거야. 내가 사회적으로 당신 매장시켜버릴 거니까.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빨처럼 차가웠나 봅니다. 태주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가 사인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세월이 종이 한 장에 찍힌 도장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허무했지만 동시에 자유가 밀려왔습니다. 다 됐어. 이제 나가는 거야? 태준이 서류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죽 좀 먹어. 체하지 말고. 그게 제가 그에게 건넨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지원 씨가 걱정스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모님, 남편은 좀 어때요? 저는 지원 씨를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모님, 저 오늘부로 그만둬야겠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월급이 적으세요? 더 올려드릴 수 있는데. 아니요. 제 개인 사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손.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사모님은 참 좋은 분이니까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만 남기고 저는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올라올 때는 그렇게 높고 위압적으로 보이던 담벼락들이 내려갈 때는 그저 돌덩이로 보이더군요. 저는 언덕길을 내려가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일하는 중 아니야? 응, 엄마 일 그만뒀어. 정말? 잘했어. 엄마 힘들까봐 걱정했는데. 딸의 밝은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딸,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서 갈게. 저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지만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벼웠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최순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문이 날아온 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봄날이었습니다. 등기 우편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혼. 두 글자가 이렇게 예뻐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자유라는 선물이었으니까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태주는 결국 지원 씨에게 쫓겨났다고 합니다. 제가 떠나고 며칠 뒤 지원 씨가 태준의 서재에서 이혼 서류 사본을 발견했다더군요. 그 똑똑한 여자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뒷조사를 했고 모든 게 거짓말이란 걸 알게 된 거죠. 빈털터리로 쫓겨나 찜질방을 전전한다는 얘기를 건너 들었지만 저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생계를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제 인생 2막을 위한 일이었죠.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갓 태어난 손녀를 돌봤습니다. 까르르. 베넷짓을 하는 아기를 보고 있으면 세상 시름이 다 잊혔습니다. 이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곁에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엄마, 요즘 얼굴이 폈어. 연애해? 산후조리를 끝낸 딸이 장난스레 물어왔습니다. 그래, 연애한다. 나랑 연애해. 뭐야 그게? 딸과 함께 깔깔대고 웃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지만 눈빛은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눈치 보고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잊고 살았던 나를 다시 찾은 기분. 요양원에 첫 출근하던 날. 저는 가슴에 요양보호사 최순이라는 명찰을 달았습니다. 김태준의 처가 아닌 온전한 내 이름 석자.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청승맞게 꽃은 무슨 하며 지나쳤을 풍경이 그날따라 어찌나 눈부시게 아름답던지요. 어르신 한 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이 참 따뜻하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거칠고 투박한 손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늙은이들 위로하려고 만든 말이 아니라는 걸.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 새순이 돋아나듯 아픈 인연을 도려내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훈훈한 봄바람입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 인생의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니까요.